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만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등의 제조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2,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2,500억 달러의 정부 보증을 하는 조건으로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관세 협상 타결 때 반도체 관세를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정한다고만 합의했었죠.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 수입 후 다시 수출되는 반도체에 25%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선언문까지 발표해서 한미 반도체 관세를 확정하는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똘똘한 한 채의 보유세와 양도세 과세 표준 구간을 세분화해서 뉴진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공급 정책이 발표되고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세금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싼 한 주택의 보유세와 양도세를 얼마나 더 무겁게 매길지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오는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와 재계가 막판 조율을 위해 머리를 맞댑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다음 주 이동근 경총 부회장, 삼성, 현대차, 포스코 등 주요 기업 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업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도 확대하는 게 골자입니다. 코스피가 새해 들어서도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며 꿈의 5,000피에 다가섰는데 고용시장에는 찬바람이 붑니다. 코스피 강세로 은행 예금이 증시로 이동하는 머니무브도 빨라지는데요. 고용시장은 주식 불장과 달리 왜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지 이어지는 집중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J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고 답한 30대 인구가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청년층에선 고용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은 올랐는데요. 고용시장 한파에 아랑곳하지 않고 코스피는 새해 들어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오르는 기록적인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자리 못 잡는 청년층의 심정이 어떨까요?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김태봉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코스피 정말 불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5,000피 꿈의 지수인 줄 알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층들 일자리 잡기 어렵고 고용지수가, 고용시장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봐야 할지 김덕호 교수님 노동 전문가로서 이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자본시장하고 노동시장이 완전히 따로 움직이는 그 한국 경제의 이중 구조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에서는 대부분 글로벌 기업들이고 이런 기업들은 환율 수혜와 AI 특수를 맡고 있고요. 환율과 AI. 하지만 기술 집약직이기 때문에 고용으로 연결은 잘 안 되고 그리고 철강이나 화학 같은 전통적인 제조업들은 지금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게다가 요즘은 이제 내수 중심의 건설이라든지 도소매 이런 쪽에서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지금 고용시장이 한마디로 꽁꽁 얼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고용시장을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코스피가 워낙 좋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도 없고 주식도 없는 청년층도 참 많을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의 이 젊은 층의 뭐라 그럽니까? 상실감, 박탈감, 대학 청년들 취업을 좀 책임지고 있는 교수님으로 좀 어떻습니까? 네, 뭐 늘 느끼고 있고요. 뭐 저도 그런 청년들의 상황과 그렇게 동떨어져 있지 않아서 네, 저도 좀 위로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좀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자산을 통한 투자라는 게 뭐 단순히 1년만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것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바라봐야 되는데요. 장기적으로 주식 수익률이라는 게 특히 우리나라 코스피 그 지수 기반의 어떤 수익률이라는 게 작년 한 해 동안 70% 정도 오른 건데 그렇죠. 그게 과거 이제 이전에 한 15년 동안에 쭉 살펴보면 예. 사실 15년 동안 그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그 수익률이라는 것이 예. 예금 이자율에 가까운 채권 수익률보다 15년 동안 낮았어요. 아, 15년 평균을 예, 해보니까. 그러니까 14년 동안 계속 주식에 참여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돈을 예. 까먹다가 예. 거의 15년 만에 한 번 이제 큰 장이 열려서 네. 돈을 벌게 된 것인데 네. 그렇게 보면 대부분의 이렇게 사람들로 보면 네. 그 이제 15년 정도의 주기를 봤을 때 과연 돈을 많이 벌었냐라고 보면 그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근데 네. 사람들은 작년 한 해 동안 뭐 얼마에 사서 얼마에 벌었다라고 그 예. 굉장히 짧은 윈도우만 가지고 수익률이 높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그렇지는 꼭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예.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이제 살아갈 날도 많고 이제 꾸준하게 돈을 벌 테니 네. 어떻게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내가 수익을 까먹지 않는 선에서 벌어갈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게 좋지. 네. 이렇게 한 해에 그런 큰 어떤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것만 없다고 하면 좀 이렇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15년 평균으로 해서 은행 예금보다 조금 높다는 그 통계를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 코스피 상승률이 그래서 이렇게 서학개미들이 여전히 많군요. 미국 시장이 우리보다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길게 보면 수익률이 그래도 우리보다 조금 예. 좋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코로나 전후로 네. 이게 수많은 자본들이 이제 서학개미의 형태로 이제 나가기도 했고 네. 그런 것이 이제 환율에 반영이 돼서 어느 예. 정도 지금 환율이 높아진 상태고 더더군다나 지금 그 금리 인상기였죠. 코로나 이후에 다시 금리를 예. 인상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를 더디게 인상했지 않습니까? 예. 미국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인상을 했었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경제학적인 어떤 이론만으로도 봐도 예. 이자율이 더 높은 나라로 자금이 흘러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네. 그러한 현상들이 다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코스피 불장인데 고용시장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난 2025년 통계가 발표됐는데 정말 참담합니다. 일자리 증가수가 10만 명대 2년 연속인데 이 정도면 좀 부진하다. 그리고 뭐 연령별로도 좀 자세히 말씀을 하시겠지만 왜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일자리를 제대로 못 만들어내는지 고용시장은 왜 이렇게 쌀쌀하게 얼어붙는지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우선에 예. 기업 입장에서 보면 예. 사람을 뽑을 이유가 사라졌어요. 오. 말하자면은 예. 이제 아까 주가 이야기했지만 채용의 예. 기대 수익이 낮아진 거예요. 채용의 기대 수익이 낮아졌다. 채용을 했을 때 그만큼 생산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한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고용 문제를 단순히 양으로 측정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그 조사 기간 일주일 동안에 예. 1시간만 일을 해도 취업자로 잡히기 때문에 일주일에 1시간만 해도 네, 그러니까 네. 굉장히 불안전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예. 일자리의 질을 봐야 된다는 걸 먼저 분명히 말씀을 일자리의 드리면서 질. 네. 그럼 왜 기대 수익이 낮아졌냐를 예.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지금 글로벌 경제 환경도 안 좋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증가했고 네. 그러면 당연히 기업은 고정비인 임금비를 확대하는 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산업 구조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기술 집약적 산업이 발전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고용 유발이 낮은 산업들이죠, 이것은.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 노동 시장의 임금과 고용 이 유연성이 없다는 거예요. 유연성이 예. 없다. 네. 그리고 노사 관계가 대립적으로 있기 때문에 예. 기업이 그걸 회피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 노동시장, 그러니까 대기업 정규직 시장의 문은 굉장히 좁고 네.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그 진입과 그 노동 이동을 차단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러네요.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채용의 기대 수익이 높지 않아서 인력 고용 시장이 이렇게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는데 나이별로 보면 또 많은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이 시청자들 중에서도 대부분 청년층 취업이 안 된다. 고령 60대 이상 늘어난다는데 그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양극화?
이게 조금 통계를 좀 더 넓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통계를? 네. 물론 이제 지금 안 좋아지는 그러니까 네. 고용 여건이 조금 안 좋아지는 상황도 있는데요. 네. 사실 고용 양극화라고 해서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용어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사실 그 인구의 구조로 보면 예. 청년층이죠. 15세에서 29세의 인구와 60세 이상의 인구가 한쪽은 꾸준하게 감소를 하고 있고요. 한쪽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절대 거의 인구수가 20년째 지금 지속되는 어떤 추세라고 볼 수 있고요. 자연스럽게 인구 자체가 한쪽은 줄어들고 다른 쪽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취업자 수라는 숫자로 보면 모집단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취업자 수는 당연히 청년층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60세 이상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인구의 어떤 역전은 2016년 정도 경에 이미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예. 60세 인구가 더 많은 거죠. 청년층보다. 그리고 2017년쯤에서는 이제 취업자 수도 60세 이상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청년층이 줄어들고 네. 그런 추세가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X자 그래프로 저렇게 크로스오버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 취업자 수가 연령별로 이제 양극화가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나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절대 인구가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다면 내가 한 명의 청년으로서 한 명의 60세 입장에서 취업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게 확률적으로 얼마나 높냐라고 이제 따지는 것은 인구 대비 취업자 수겠죠. 네. 그걸 우리는 고용률이라고 고용률. 하는데 고용률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 두 연령대의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같이 상승을 했었고 청년층의 고용률은 항상 60세보다는 조금 높았습니다. 당연히 이제 젊은 시절에 더 활발하게 일을 할 나이니까. 네. 다만 최근에 한 3년 정도 약간의 이제 이상 징후는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예, 원래는 이제 같이 상승한 경기에 따라서 같이 상승했다, 같이 하락하면서 이제 청년층 고용률이 이 60세 고용률보다 항상 높았는데 네. 최근에 그 청년층 고용률이 살짝 3년 동안 이제 하락을 하다가 네. 작년에 비로소 그 청년층의 고용률이 60세 이상의 고용률보다 하회를 했습니다. 네. 이게 거의 이제 조금 예외적인 상황이거든요. 안 유의미하게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도. 그게 좀 안 좋고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작년 한 해 놓고 봤을 때 청년층의 고용률이 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이제 통계를 봤을 때 우리가 단순히 이 뭔가 양극화가 굉장히 나쁜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됐다기보다는 예. 뭔가 조금 이제 이상 징후가 보이기는 시작하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고용률이 떨어진 최근에 이제 청년층의 3년 동안 고용률이 떨어진 그 내막을 보면 예. 그냥 쉬었음 인구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냥 쉬었음. 네. 앞서 이제 서두에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그냥 쉬었음이 역대 최고치를 이제 기록했다고 했는데 예. 그게 사실은 과거에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제 30대 특히 보면은 네. 취업 활동을 하지도 않고 취업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실업자도 아닌 실업자도 아니고. 그 비경제 활동 인구에 포함되는 그냥 쉬었음의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취업에 대한 의지가 자체가 좀 떨어진 30대 인구가 늘어났다라는 게 최근의 어떤 현상인데 네, 그러네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덕호 교수님 그럼 그걸 이유라 그럴까? 30대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60대 이상의 인구가 조금 늘고 이 청년층이 인구가 줄미에 따라서 취업자 수는 그렇게 차이가 있지만 하지만 청년층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건 문제고 그 문제 중에 하나가 그냥 쉬었다. 특히 30대가 가장 많다는데 그냥 쉬었다는 30대가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해야 될 나이에 그냥 쉬다니 그 인구가 이렇게 많다니까 이거 이유가 기본적으로 인구에 따라서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또 줄어들고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문제다. 이중 구조. 그런데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대부분 1차 노동시장만 생각한다. 대기업 정규직. 그렇지만 딱 생각을 해보시면 IMF가 우리가 외환위기를 맞았고 그때 외환위기 이후로
기업은 그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냐 하면 예. 사업을 외주화하거나 공정을 자동화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의 정규직, 대기업 정규직 이걸 이제 내부 노동시장을 한다면 네. 이 내부 노동시장의 문이 굉장히 좁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고령자는 장기 체류를 하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고용이 보호되고 임금은 연공급입니다.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반면에 그래 되다 보니까 청년들은 진입이 막히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은 청년들은 중소기업이나 플랫폼이라든지 혹은 뭐 비정규직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이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차라리 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가장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 예. 이 30대에 쉬었으면 예. 경로가 붕괴되는 거다. 아, 네, 왜냐하면 경로가 끊어지는 거다. 이거죠? 20대에 예. 좋은 일자리를 가지 못하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질 낮은 일자리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이비직이 작고 예. 또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못하고 네. 그렇다 보니까 가정의 책임도 없고 차라리 좀 쉬자. 쉬자인데 이게 쉬는 동안에 경력이 쌓이지 않으니까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쉼이 예. 좀 많아지는 거죠. 또 기업들이 경력이 좀 있어야 뽑는데 이런 네네. 경력도 쌓을 수가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취업을 할 것인가? 그냥 쉬었다는 게 문제인데 이 그냥 쉬었다는 인구도 많은 게 지금 AI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삶에 우리 확산이 되고 있고 생산 현장에도 확산될 텐데 이제 생산성이 좀 올라가면 뭐 사람 채용을 더 줄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많은데 젊은이들한테 이런 게 지금 직접 피부에 와닿는 일자리 감소로 작용할까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만 보더라도 예.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 학과 학생들이 예. 이제 입시에서도 가장 높은 인기 때문에 그 입결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취업률도 굉장히 높았고 가장 인기 학과 중에 하나였는데 예.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그런 어떤 선호도가 수요가 낮아졌어요.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AI라는 네. 이 발전에 따라서 그 실제로 그 개발자로 취업했던 많은 그 엔지니어들이 기업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네. 웬만한 그 중간급 관리자의 수준에서의 어떤 코딩과 개발이라는 것은 그냥 AI한테 맡기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극소수의 이 탑 엔지니어들만 필요한 것이지 예. 그 중간 관리자는 전혀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실리콘밸리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개발자들이 다 대량 예. 해고가 됐고 예. 우리나라도 뭐 사실 뭐 노동 이 시스템이 좀 더 이제 보호가 미국에 비해서는 좀 있지만 네. 여전히 그런 이제 선호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좀 예.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좀 찾아본 그 인용 문구가 있는데요. 예. 스탠퍼드대 에릭 그 브린율슨 경제학과 교수가 한 말인데 이거를 이제 하버드 경영대학의 카림 라카니 교수분이 조금 더 이제 확장 해석해서 다시 쓴 표현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뭔가요? 예. AI가 인간을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AI를 사용하는 인간이 AI를 사용하지 않는 인간을 대체할 것이다. 이런 이제 말을 꽤 오래전에 했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은 이제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 계속 나타날 것 같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런 AI를 어떻게 활용할 줄 아는 어떤 교육을 잘 받지 못했던 세대가 지금 취업 시장에 나가서 어떻게 보면 AI로 이제 대체되는 그런 과도기적인 어떤 지금 단계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교육 시스템이 어느 정도 받쳐줘서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AI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 시스템들을 이제 마련하는 것이 아마 대학의 숙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최근에 사실 이제 학교 압박에 의해서 좀 AI 뭐 어쩌고 과목을 만들려고 해서 새로운 과목도 만들었어요? 제가 원래는 경제 전망과 동향 분석 이런 수업을 강의하고 있는데 경제 전망과 인공지능 예측이라는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야, 이제 AI 아니면 어떻게 정말 안 됩니다. 살 수가 그래서 없네요. 네, 저도 지금 막막합니다. 어떻게 가르칠지는. AI를 사용한 인간이 AI를 사용하지 않는 인간을 대체할 거다. 전체적으로 과연 AI를 어설프게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다 AI로 대체된다고 하는데 뭐 그러나 늘 산업혁명이 발달하고 새로운 기술이 발달할 때마다 새로운 일자리도 늘었는데 AI 확산에 따라서 일자리가 정말 전체적인 일자리가 꼭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뭐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AI 충격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도 네. 이 AI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노동 시장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나라가 AI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게 네.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노동 이동이 어려워요. 네. 특히 내부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은 내부 노동시장을 원하는 거죠. 대기업 정규직. 대기업 정규직. 그렇죠. 거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을 보호받고 연금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노동 이동에 대해서 또 직무 전환에 대해서 재배치에 대해서는 노조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재교육이 어렵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냥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차라리 뽑지 말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AI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네. 지금 현재 노동시장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이 노동시장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시장의 구조. 그건 정말 큰 일인데 그걸 바꾸는 예, 예. 거는 국가적으로. 맞습니다. 그것을 노사가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AI 확산 이전에 네. 과연 우리 노동시장을 어떻게 경직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네, 네, 맞습니다. 채용, 임금, 노사 협상 모든 문제를 바꾸는 그게 더 급하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거를 염두에 둔 건지 아니면 그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청년 고용 절벽도 국가 위기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정부에 지시를 했거든요. 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특단의 대책을 아마 정부가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뭐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이 노동시장에 관해서 이런 특단의 대책은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었으면 예, 이거는 사실 소비 쿠폰보다도 더 이제 효과가 실효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구축 효과를 더 많이 발생을 시킨다고 봅니다. 이런 현금 지원성 정책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현금 지원성 정책 이런 게 이제 과거에 거의 이제 고용의 어떤 촉진이라든지 산업의 어떤 뭐 부흥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쳤다는 제대로 된 입증된 보고서나 논문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 이제 학계에서 받아들일 만한 논문과 보고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예외적으로는 있습니다. 이제 외환위기 때나 이제 예. 코로나 이제 팬데믹 위기처럼 이제 급격한 외생 충격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기업이 엄청난 위축이 생산할 때 예. 위축이 됐을 때 고용 그 유지 지원금이라고 해서 단기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서 이 큰 태풍을 좀 잠시 피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그런 현금성 지원 정책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방파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효과는 있었다고 보지만 네. 지금의 현상은 이제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예. 노동시장의 어떤 경직성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노동 공급으로부터 비롯되는 어떤 교육 시스템의 교육 문제, 시스템, 그다음에 기업에서 원하는 어떤 노동 인력들에 대한 다양한 수요, 네. 그 사이에서의 제도와 어떤 그 수요와 공급 간의 미스매치로 인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단의 대책이라고 불리는 현금 지원성 정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기적인 경기 위축 상황에서 쓰는 것이지 네. 지금 나타나 있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것은 문제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고 네. 말씀을 이미 하셨지만 네. 기업의 입장에서 아무리 정부가 현금으로 보조해 준다고 해도 네. 이런 정규직으로 몇 년 이상 60년 정년까지 보장해야 되는 인력을 게다가 초기에는 이런 그 청년층이 처음에 취업해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생산의 부가가치에 기여하는 것보다 들어가는 임금이 더 네. 많기 때문에 교육 훈련을 통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이 비싼 인력을 고용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유연한 노동 이 경직성을 좀 유연하게 만드는 것과 네. 이 노동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어떤 좀 다양성, 교육, 뭐 또 기업의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예. 진지하게 해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만약에 대통령이 말한 특단의 고용 대책이 현금성 지원이라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견제의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어떤 대책, 구조적인 문제 대책에 대해서 아까 김덕호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노동시장의 문제라든지 교육의 문제라든지 이게 또 하루아침에 될 일은 또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대통령께서 지금 현 상황을 청년의 고용 절벽 위기다라고 판단한 것은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지금 정년 연장 문제도 조금 논의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급하게 갈 일이 아니다. 그런 거죠.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 예.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아무리 훈련을 시키고 아무리 상담을 한다 하더라도 예. 2차 노동시장으로 대부분 진입을 하고 네. 거기에서 그런 교육을 받아도 1차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장기 체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렇게 노동 이동이 좀 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어쨌든 머리 맞대어 가지고 고용과 임금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임금 구조, 또 예, 고용 구조, 고용의, 경직적인 그렇죠. 문제. 예, 예. 네. 그래서 정말 청년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청년들이 충분히 성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 예. 조금 더 유연한 구조. 예. 그렇게 해야지만 청년들의 아까 말한 경로 붕괴를 막을 수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 그래야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사다리도 만들 수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해답이 조금 나와 있는데 그걸 과연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가 참 걱정입니다. 단기 응급 처방으로서는 안 될 텐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정부가 지금 주 4.5일제를 내놓고 이걸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연 720만 원을 지원하겠다. 청년 고용을 좀 늘려보겠다는 생각 같기도 한데요. 이런 것도 효과가 좀 없을까요? 글쎄요, 이런 제도는 굉장히 저숙련 노동 시장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시간당 뭐 저숙련자는, 임금을 네. 받는 그러면 4.5일로 하면 네. 기업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월급을 주는 거를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네. 그런 시장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 정책을 디자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기업 입장에서 그 비싼 인력, 네. 평생 그 고용을 60세까지 보장을 해줘야 되는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초기에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인력을 뭐 이런 제도 때문에 고용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예. 근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뭐 교수님께서도 좋은 점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나 그 피라미드 구조의 어떤 획일화된 그 기준으로 서열화돼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게 대학도 그렇고 심지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부동산 지역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해체가 돼서 분산이 되지 않는 한 예.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어떤 그 한 시장의 문제로 예. 하나의 특단의 대책으로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겸허하게 좀 받아들이고 예. 솔직하게 이 문제는 단시일 내에 해결 못 하겠습니다. 장기간 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비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좀 해소를 하는 네. 지방 분산 뭐 정책도 필요할 것이고 네. 대학 뭐 대기업 이런 것들도 다 지방에 내려가서 네. 뭔가 분산이 되고 다양성이 제공이 되고 크게 어떤 부동산 거주에 있어서 큰 비용을 치르지 않더라도 직주 근접을 하면서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네. 그런 환경 여건이 전반적으로 다 구축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사람들이 목숨 걸고 어떤 특정 대학에 서열화된 대학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또 졸업하고 나서는 대기업의 아주 특정한 그런 직무에 취업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다양성 있는 사회가 될 텐데 네.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다 해결을 못합니다. 네. 차근차근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좀 선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이제 주식시장과 좀 비교해서 고용시장 한파가 조금 녹여질 수 있을까? 주식시장은 워낙 불장인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노동 관련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또는 정년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고용시장의 어떤 유연성을 좀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부정적인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조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노동시장이 현재의 구조가 아니라 좀 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제도들은 모두에게 아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노동시장 내에서는 결국은 내부 노동 4.5일제를 시행한다. 그러면 누구한테 수혜가 가겠습니까? 대기업 공공기관. 당연히 대기업 공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공기업. 예, 그렇다면은 그 수혜가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예. 이렇게 되면은 더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 노동 규제를 산업 현장은 다양해지는데 예. 일률적으로 이렇게 제어한다.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용시장의 한파 그리고 주식시장의 급등 불장의 불균형 문제 관련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김태봉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삼성전자 주가는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15만 전자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코스피의 기록적인 랠리도 반도체가 이끌고 있죠. 삼성전자는 어떻게 경쟁력을 회복했는지, 미래는 어떨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 계획은 어떻게 봐야 할지, 삼성전자 사장과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분이시죠. 진대재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 회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 장관님 정보통신부 장관 지내고 지금 사모펀드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 주식시장 참 좋았는데 작년에 좀 성과가 어땠습니까? 작년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뭐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어려우면 저도 같이 사모펀드라도 같이 어렵죠. 기업에 투자하는 거니까. 예. 네. 뭐 일부 잘 되는 데도 있는데 예. 또 어려운 회사는 어려운 대로 또 감내하고 네.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많이 올랐는데 네. 사모펀드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에서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한 회사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동박 회사, 뭐 예, 얇은 뭐 구리 포일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회사. 그렇죠. 예. 솔루스 첨단 소재인데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서 마음고생 좀 하셨겠어요? 어이구 아주 고심이 많죠. 사실 그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얇은 구리 방막이거든요. 우리 방마. 예, 근데 그 공장이 헝가리에 있고 지금 이제 캐나다 퀘벡에 만들고 있습니다. 예. 제가 2021년도에 그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예. 이제 뭐 5년 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뭐 후발 주자로 돼 있는 회사를 네. 인수해서 그때부터 생산을 시작하고 그랬으니까 네. 좀 고생을 했죠. 네. 그 2022년 요럴 때까지는 수율이 안 나와서 고생을 했는데 네. 그건 이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정상화시키고 수율은 정상화됐는데? 품질이라는 게 다 좋아졌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러는 동안에 이제 시장이 막 커져가면서 예. 이제 고객 확보를 좀 잘 못했죠.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다 준비가 돼서 네. 지금 이제 보조금이 없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기 자동차가 잘 안 팔렸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좀 많이 둔화됐죠. 예, 전에는 한 30%씩 네. 올라간다고 5년 전에 뭐 어마장창 커져야 되는데 네. 작년에 6%밖에 성장을 못하니까.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냥 어마어마하게 공급하려고 이제 생산 시설을 해놓은 것들이 다 과잉 투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같이 이제 묻어서 후발주자로 고생을 했고 2차 전지들 좀 고생한 게 그것 때문이네요. 다 그렇습니다. 뭐 중국에서 또 어마장창 많이 생산하고 덤핑도 하니까요. 같이 고생을 했는데 이제 그 캐즘이 지나서 이제 수요가 돌아오게 되면 예. 우리 이제 고객도 있고 품질도 좋고 그래서 뭐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요. 언제쯤 돌아올까요? 근데 고객이 뭐 올해 하반기부터는 점점 좋아져서 네. 저희들이 이제 유럽에 공장이 있고 네. 또 미국 이제 공장이 있으니까 네. 관세 이런 거 혜택을 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장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조금만 우리 주주들께서 기다려 주시면 앞으로 잘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시간은 필요한 거죠. 예, 필요합니다. 예. 자, 이제 반도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반도체 신화의 진대재 장관이 주역이시기도 한데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불과 1년 전에 그렇죠. 주주들한테 반성문을 썼거든요. 예. 그때 2024년 10월 후반쯤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회사가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으로 이렇게 돌아올지 어떻게 봐야 할지. 저도 그때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혹시 뭐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냐? 예, 삼성전자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큰일 나는 거 그랬잖아요. 아니냐? 네. 뭐 저도 걱정이 좀 됐고요. 네. 그래도 그때 괜찮습니다. 잘 다시 회복될 겁니다. 그런 말씀드렸고 예. 역시 저력이 있죠. 이제 기술자들도 많고 예. 또 경영진이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네. 전략 수정이 있고 그래서 네. 그 HBM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메모리 칩입니다. HBM이. 단순히 칩 하나가 아니고요. 예. 그걸 뭐 8층씩 쌓고 이번에 HBM3E라는 걸 삼성전자에서 이제 경쟁사보다 먼저 만들어서 공급하게 될 거다라는 그거는 12층을 쌓는데요. 예. 근데 그거 하나가 굉장히 얇아져야 될 거면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쌓다 보면 깨지기도 하는데 더 큰 문제는 뭔가 이게 칩이 예. 데이터를 1000개씩 주고받고 막 합니다. 엔비디아 칩하고. 예. 전에 같으면 데이터 4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1000개를 줬다 받았다 하거든요. 예. 그런 거 굉장히 고속으로 HBM이 하이 밴드위스니까 고 데이터 그 주고받는 게 큰 그런 메모리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노이즈가 잡음이 많이 생깁니다. 네. 전에는 D램 같은 게
한 40년 전에는 5볼트로 동작한 거예요. 네. 지금은 1볼트로 동작합니다. 사실은 그걸 반도체 이론으로 따지면 지금은 한 0.1볼트, 0.2볼트로 동작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못 내려가거든요. 반도체 특성상. 1볼트로 동작하는데 그렇게 1000개씩 데이터를 주고받으니까 예. 그냥 그 전원 같은 게 막 출렁출렁하고 잡음이 네. 생기고 파도가 치듯이 하니까 네. 그게 배가 지나가는 게 막 출렁출렁 할 거 아닙니까? 예. 그것 때문에 동작하다 안 하다 예.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8개를 쌓으니까 이게 이렇게 쌓으면 옛날에는 칩이 있으면 칩에 이 가장자리에서 데이터를 꺼냈는데요. 예. 지금 칩의 가운데서 이렇게 데이터를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내려가듯이 층이 8개 있으면 거기 엘리베이터가 쑥 내려왔다 왔다 하면서 데이터를 보내듯이 하면 예. 그 바닥에 있는 베이스 칩에서 데이터를 1000개를 모아가지고 네. 엔비디아 칩으로 보내주고 하는데 네. 그 보내주고 하는 게 이 칩 전체는 디지털이지만 그 엔비디아 칩하고 이게 교신하는 그 부분은 아날로그 디자인이에요. 아날로그 디자인은 40년 전, 50년 전에 기술 같은 거요. 예. 디지털이 아니고 예. 정말 경험 같은 게 좋아야지 그 설계를 잘하는 건데 그런 거에 걸리는 겁니다. 이게 온도도 높죠, 예. 속도도 빠르죠. 그러다가 그 아날로그 같은 칩 디자인 같은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 전부 다를 메모리 칩에서 만들어서 예. 엔비디아 공급을 해야 되는데 되는데. 그 아날로그 디자인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SK 하이닉스한테 뒤졌다가 이제 지금 쫓아가는 거잖아요. 쫓아간 거죠. 어떻게 보면 넘어설 수 있을까요? 예, 그거는요. 일단 경험이 중요했었는데 경험이. 그리고 그 엔비디아 칩에다가 약간이라도 먼저 갖다 주면 예. 먼저 갖다 주면은 거기에다가 서로 간에 최적화를 시키거든요. 예. 그 뒤에 갖다 주는 사람은 이게 잘 안 돼요. SK가 먼저 간 거잖아요. SK가 조금 먼저 먼저 갔으니까. 갔잖아요. 그 예. 전략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가만히 보니까 전략이 좀 달랐던 겁니다. 아. 칩을 좀 작게 만들면 싸지지 않습니까? 속도를 또 빠르게 만들면 예. 더 좋은 칩이잖아요. 그거보다 엔비디아 칩에 빨리 갖다 줘서 품질 보증을 빨리 만들자. 네. 전략이 다르면 안정된 칩으로 설계해서 먼저 갖다 주는 게 예. 유리했던 거죠. 3년 전에 그걸 잘한 겁니다. SK가 잘한 거죠. 네. 삼성전자는 왜 그걸 못했을까요? 경험도 많고 우수한 근데 인력이 그러니까 많았는데. 조금 공격적인 설계를 하고 하면서 예. 그 쿼리를 먼저 해야 됐던 전략보다는 약간 그게 미흡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늦게 가져간 거가 먼저 한 사람 거가 기득권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칩을 새로 설계하고 경영진이 바뀌고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 칩을 다시 설계하고 해갖고 거기에 잘 맞춰서 예. 됐고 그 한번 극복을 하면요 예. 또 이제 극복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 HBM3E나 HBM4 같은 거를 예. 삼성전자가 먼저 갖다 줬다. 그럼 이제 경쟁사들이 또 고생합니다. 아, 그래요? 저도 30년 전, 40년 전에 예. 삼성 있을 때 남들보다 먼저 갖다 주거든요. 예. 그럼 후발 오는 사람들이 아무도 못 못 따라오는 해요. 거죠. 못 따라옵니다. 그래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예. 예. 그게 또 뭐 SK가 잘할 수도 있고 삼성전자가 잘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뭐 그동안에 뭐 굉장히 아주 몸살을 앓아보고 그러니까요. 고생했으니까 이제- 정신 번쩍 차렸겠죠. 예, 이제 그 고비는 이제 지난 거죠. 지난 것다고 봅니다. 예. 최근에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예. 뭐 한 해 지금 영업이익이 뭐 100조가 될 거라는 전망까지 100조 될것 나오는데 같습니다. 거기에는 이 범용 디램의 이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이 결정적인 요인 같아요. 그 부분은 예. 앞으로 시장이 괜히 커질 것 같습니까? 그럼요. 지금 이제 GPU뿐만 아니고 엔비디아 만든 GPU뿐만 아니고 또 다른 형태의 통신이나 이런 데서는 칩들도 많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GPU에 대등한 뭐 또는 TPU라든가 다른 형태의 칩들이 나오는데 거기는 기존의 또 D램을 씁니다. GPU 쓰는 건 HBM 같은 거 쓰는데 예. 기존의 D램도 또 고속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 속에 로직이 좀 탑재되는 것도 있고 예. 이제 그런 건 이제 삼성이 또 오히려 먼저 해놓은 게 있어서 예. 그런 데는 또 이 선발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삼성의 경영진 개편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 그 경영진 개편이 지금의 전영현 부회장 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게 어떤 기업 경영의 새로운 전기를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를테면요, 이게 뭐 품질 보정이 잘 안 되고 해갖고 뭐 페일이 나고 그럴 때, 예. 내가 결정적으로 이 칩을 새로 설계해야 되겠다. 그러면 전에 했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칩을 설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때 이제 경영진이 바뀌면 새로 해보겠다. 네.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뭐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부가 바뀌어도 네. 지난 정부의 정책을 바꾼다는 게 이게 좀 쉽지 않습니까? 네. 뭐 기업 경영도 마찬가지죠. 자, 삼성전자 주가가 뭐 이제 고객사들도 삼성전자가 돌아왔다 이런 표현까지 썼다는데. 제가 상당히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게 유리한 게요. 예. 예를 들면 좀 뭐 경쟁사 우리 SK지만 거기 반도체만 하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휴대폰 있죠, 가전 있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쪽으로 가면 그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게 다 갖춰져야 경쟁력 있는 게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방금 여쭤보고 싶은 것도 예. 바로 그건데 지금 CES 2026에서도 지금 피지컬 AI 경연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삼성전자가 신제품 4억 대 AI를 탑재하겠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전략인지 이걸 어떻게 보세요, 이거 신제품? 그거 정말 그 삼성전자한테는 굉장히 호재고요. 뭔가니 지금 전 세계 휴대폰이 한 13억대 팔립니다. 13억대? 네. 그다음에 이제 TV가 한 1억 5천만 대, 네. 컴퓨터도 한 2억 대. 예. 그다음에 이제 AI 그래서 로봇도 나오고 청소기도 나오고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게 또 한 1, 2억 대 될 거냐. 토탈 다 하면 한 20억 대가 그런 AI에 탑재될 수 있는 기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거의 한 20%를 삼성전자가 하겠다. 그럼 4억 대 아닙니까? 네. 지금 삼성전자가 많이 만들 때 휴대폰 한 3억 대를 만든 적이 있거든요. 3억 대까지. 그 휴대폰에 인공지능이 당연히 탑재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컴퓨터나 뭐 다 똑같죠. 네. 그러니까 20억 대쯤을 만드는 시대에 삼성전자가 그런 종합 전자업체로서 거기에 20%를 만들겠다? 그럼 4억 대지 않습니까? 네. 그거 가능한 얘기죠. 그럼 뭐 그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별로 그러면 없습니다. 이런 피지컬 AI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확산될수록 이 반도체 칩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겁니까?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휴대폰이 물론 크지만 예. 뭐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 그것도 뭐 거의 반도체 칩이 왔다 갔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래요? 거기에 AI 칩도 들어가죠. 메모리 무슨 카메라 뭐 해갖고 온갖 반도체 뭐 굴러다니는 컴퓨터 아니겠습니까? 자율주행 자동차가. 로봇도 요즘 로봇도 마찬가지고 걸어다니는 휴대폰이고. 걸어다니는 휴대폰이고 예. 굴러가는 휴대폰이 자율주행이고.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모든 그 기능들을 행사하는 게 반도체 소프트웨어가 하는 거라서 네. 뭐 이런 반도체 시장, 뭐 AI 시장이 점점 커지고 네. 그야말로 세상을 이끌고 가는 그런 주도적인 제품들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세상을 바꿔놓고 삶을 바꿔놓고 산업 현장을 바꿔놓는 게 지금 AI이고 그런 AI 부분에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앞서가는데 예. 우리도 지금 3대 강국으로 도약하자. 이걸 예. 이재명 정부가 내걸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투자도 많이 하고 뭐 성장 펀드도 만들고 국가 독자적인 파운데이션 AI 파운데이션 모델도 그렇습니다. 만들겠다. 전체적인 전략을 한번 쭉 보셨을 텐데 예. 이제 정보통신부 장관까지 지내셨으니까 예. 그런 부분의 전략을 대략 핵심이 뭔지 그걸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미국이나 뭐 중국이 뒤쫓아가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지 않습니까? 뭐 수백조 원을 넣는데요. 예. 그걸 그렇게 다 하는 게 너무 힘들죠.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뭐 예를 들면 500조, 뭐 1000조를 집어넣어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데 우리가 똑같은 거로 해보자. 그건 좀 어폐가 있죠. 우리도 정부에서 100조 원을 조성해서 예. 인공지능의 파운데이션 모델. 예. 우리 이제 챗 GPT니 뭐 제미나이니 하는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 예. LLM이라고 부르는. 소버린 우리 모델, 그렇죠. 우리 그러니까 독자적인 우리 거. 국가 독자적인 AI 모델을 만들자. 그런 걸 해보자는 건데 그거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우리 된다. 국방 산업이라든가 우리 개인 정보라든가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어야 될 데이터가 네. 그런 보편적인 글로벌 AI를 쓰면 그게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브린 AI라는 게 예. 그 미국의 무슨 뭐 챗 GPT, 오픈 AI가 이제 큰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국가적인 AI는 필요하다. 그래서 네.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정부에서 이번에 경쟁적으로 또 참여를 시켰지 예, 않습니까? 5군데에서 이번에 예. 2군데가 탈락시켰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경쟁적으로 하는 게 다 좋은 거죠. 네. 삼성, LG가 경쟁해서 우리나라 전자산업이 커졌듯이 네. 그 경쟁을 하게 하는 거고 정부가 누구한테 수익이 하게 해서 주는 것보다는 네. 경쟁을 통하고 경쟁하는 사람이 뭐 괴롭긴 한데요. 국가 전체로 보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지금 뭐 LG 같은 데 LG 하는 AI 연구. AI가 뭐 예. 전 세계에서 한 6등, 7등 정도의 예. 성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네. 투자액은 앞에 가는 오픈 AI보다 적게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약간 후발로 따라가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그걸 뭐 국가적인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는데요. 네. 우리가 필요한 만큼 뒤지지 않게 계속하면 네. 그게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은 아니지만 피지컬 AI로 가면 로봇이라든가 청소기라 여기가 산업이 큰 겁니다. 예. 거기는 옛날부터 우리가 잘하던 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뭐 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 전략이요, 아주 괜찮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그 AI 경쟁이 치열한 데서 우리가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한국이 AI 경쟁에서 뭐 3등으로 쫓아간다든지 나설다든지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무기랄까? 아니면 뭐 좀 뭐가 보완이 필요하달까? 이런 게 있다면 뭐가 필요?
그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인공지능이 각 탑재되는 예를 들면 비행기를 만든다. 네. 또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든다. 네. 근데 그게 방위 산업이라든가 군사 영역 뭐 아니면 어떤 그 보안이 관계된다 그러면 네. 좀 뭐 옆에 나라 미안하지만 중국제를 사다 쓰겠습니까? 그렇죠. 보안 문제나 이런 것 보안 문제 때문에 때문에. 안 쓸 네.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신뢰가 기반이 되는 저는 그 신뢰 산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신뢰 산업이다. 신뢰가 관계되는 것들은 예. 뭐 미국 같으면 동맹인 한국에서 사죠. 네. 중국 거 안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제약, 예. 뭐 온갖 그런 뭐 인공지능 개발해야 될 건 많은데요. 예. 그런 신뢰가 기반되는 뭐 것들, 조선 배를 누구 거 삽니까? 그렇죠. 국가 간에 믿을 만한 곳에서. 이번에도 뭐 그 관세 협상하고 그럴 때도 우리나라 조선업이 미국에 굉장히 어필했잖아요, 반도체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신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 부분의 산업들, 네. 그건 앞으로 우리가 그 관계되는 모든 인프라의 기술들을 갖고 추고 있으면서 거기에 어떤 국가적인 글로벌 신뢰를 갖고 있는 네. 그런 분야는 앞으로도 뭐 10년, 20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 우리 진대주 장관님의 개인 이름을 딴 최고 경영자 과정을 벌써 20년 넘게 운영하고 있었네요. 이렇게 예, 오래 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고 경영자 과정 운영이 최근에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어떻게 운영해요? 개인의 이름으로요. 21기 졸업하고 이제 22기 3월 달에 할 건데요. 22기. 1년에 한 기씩 하는데 20몇 년 했거든요. 예. 그게 아주 기적이죠. 그러니까요. 뭐 하여간 그게 잘 존속이 돼서 예. 하고 있는데 누가 오느냐? 우리나라 이제 IT 관련 아니면 뭐 요즘 다 첨단 산업 관련된 네. 대표이사, 네. 중소기업 고위직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뭐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진이 와서 강의를 하고 네. 그 네트워크를 만들고 서로 간에 협력하고 아, 그래요. 뭐 아주 1년씩 하는데요. 아주 재미있고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주제가 좀 시대에 따라서 좀 바뀔 것 같은데 최근 상당히 달라집니다. 네, 최근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ICT, 정보통신, 정책, 기술 네. 이런 것들이었고 10년 전부터는 자, 중국이 등장하면 우리의 중국. 생존 전략이 뭐냐. 네.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으니 비즈니스 모델을 좀 손봐야 되지 않겠냐. 지금은 인공지능 바뀌는 때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좀 전만 해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예. 시대에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예.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비즈니스 어떻게 하면 좋겠니? 마케팅은 어떻게 할까? 예. 또 사람은 어떻게 기르면 좋은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거든요. 원래 같으면 뭐 30번 강연 중에 10번은 또 인공지능 강연으로 관련, 채워지니까 네, 시대 주제가. 그래서 인공지능을 기업에 어떻게 활용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인기가 좋죠 아직. 네, 40년, 50년 이상 이끌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최근 우리의 반도체 산업 전략 그리고 인공지능 전략까지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진대재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미국에선 고용만큼 주가에 민감한 영향을 주는 지표가 없습니다. 고용은 경제 체력을 보여주는데요. 고용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 미 연준의 금리 결정이 달라지고 그것이 곧 주가 향방을 가름합니다. 우리는 딴판입니다. 고용 시장은 찬바람이 붑니다.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부동산과 환율 불안에 금리 인하 꿈도 못 꾸죠. 그런데 증시는 불장입니다. 코스피 5천 돌파 멀지 않았습니다. 고용과 증시의 극명한 부조화 너무나 어색합니다. SBS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